안녕하세요.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조사는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평가받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했을까?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오늘은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로 지목이 됐는데 어제 엉뚱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어제 추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아직 지금까지 별다른 해명은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 핵심 인사를 만났다고 저희가 최초 보도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박 의원이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구속된 뒤로 만난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뉴스9을 통해서 후속 보도를 해드렸죠. 박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최소 한 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얼굴 모른다는 해명이 아주 틀린 건 아닐까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부터 오늘까지 이재명 의원님과 쭉 같이 함께 했었고요. 정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같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솔직하게 말씀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구속된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이든 측근이든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어색한 게 아니에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났다는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이 누군지 저희가 실명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우일 현재 민주당의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요. 성균관대 대학 후배입니다. 자, 이 전 부지사의 정치 인생을 함께 해온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자, 용인갑은 이 전 부지사의 지역구였잖아요. 이 지역구를 대신 관리하게 할 정도면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봐야겠죠? 최측근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박찬대 의원의 해명이 있잖아요. 해명이 한마디로 이재명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재명스럽다는 말이 뭐냐. 옛날에 이재명 대표 물어보면 갑자기 김연아는요. 또 물어보면 박순자는요.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 이게 이재명 대표의 화법이었죠. 근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도요. 결국에 측근 이우일하고 통화했냐 안 했냐, 만나냐 안 만났냐 이걸 물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인하고 통화했냐 안 했냐 이걸 물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화영을 면회간 적도 없다. 이게 동문서답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부인 얼굴을 모른다. 언제 얼굴 알았냐고 물었습니까? 통화했냐 안 했냐 이걸 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스럽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만 만나거나 통화했다면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회유, 정근별 저는 의혹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마 공교롭게도 시점별로 보면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부인의 탄원서가 민주당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에 잡힐 또 탄원서가 왔잖아요.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 저는 이게 만남의 회유 결과는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도 조금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접촉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저희 취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는 최소 한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인은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고 또 남편 변호인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율 씨 부부는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이재명과 연관된
이화영 또 그 이우일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우일 씨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화영 의원 부인께서도 예컨대 우리 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라든지 또 민청년 쪽에 여성 의원들과나 혹은 또 많은 친분을 가져왔던 분입니다. 예. 알 수도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뭐 아까 우리 최 의원 얘기했듯이 뭐 만나는 것 자체나 전화하는 것 자체가 정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박찬대 의원이 전혀 그 접촉한 게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이우일 씨를 통해서 이화영 의원 부인과 만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 어떤 형태로든 신경 상태라든지 이화영 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변호사가 왜 특히 이제 부인은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화영 의원보다는 훨씬 더 자기가 치고 나와서 마치 그 말하자면 검찰이 협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팩트 체크 차원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대리하는 형태든 궁금증이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이우일 씨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해명은 A를 질문했는데 B를 답했다. 이런 엉뚱한 해명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너무 막 수준 안 된 얘기를 막 해가지고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면회를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해명을 보면서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묘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교묘하게 피해간 것 같아요. 자, 저희 TV조선은 박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인 이우일 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를 했는데 뜬금없이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인 되시는 분은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맥락상 부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이 최소 한 차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자, 박찬대 최고위원 오늘은 지금까지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연하, 야나 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이제 서정훈 변호사님이 이재명스럽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그러면 이재명스러운 행동을 하신 거냐?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예전에 천공의 관저 개입설에 대해서 그 나중에 결국에 밝혀진 게 경호 실장이라든가 그 관계자분들이 천공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 듣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 뭐 주술이 개입했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비선 시세로서 뭔가 개입을 한 거냐 이거에 대한 게 핵심이었는데 결국에는 천공이 뭐 사실이었을 수 있죠. 근데 천공은 거기에 가지 않았다. 사실 알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천공이 아니라 결국엔 백재건 씨가 지금 겸임 교수가 이제 갔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사항. 거기 대통령실의 해명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말하지 않았다. 그거와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태도가 다른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최고위원 사실은 핵심적인 거는 실제로 이화영 씨의 부인을 뭐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가 핵심이었을 텐데 그거를 교묘하게 좀 피해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스럽다라고 하기에는 연하 야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반성의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가장 그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전 부지사 부인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인데요. 이 전 부지사 측은 회유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측근과의 만남 이후에 이 전 부지사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하고 또 이후에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위원님, 네, 법조계에서는 뭐 이게 가능성 얘기입니다만은 뭐 증거 아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합리적 관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 박찬대 최고위원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근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본인 말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된 지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를 간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면회는 뭐 다 기록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지 안 간지 면회 안 갔으면 당연히 구속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거짓말을 안 했다. 저는 그 점은 평가해 줄 만하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중에 사실 뭐 해명을 요청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던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찬대 최고위원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사실 저는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10개월 동안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뭐 실토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본인이 가서 이우일 위원장을 만난 거잖아요. 예.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이라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탄원서라든지 옥중 편지라는 것이 줄줄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 누군가의 기획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토하자마자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행동들이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의심해 보는 거는 저는 뭐 당연히 기자로서는 그렇게 관측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두 사람에게 수차례 저희 취재진이 연락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박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민주당 공보국의 명예 논평을 공유한 거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은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대변인님. 본인 관련한 내용은 없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절묘하게 그 본질에서 이제 비껴가려는 그런 행태와 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측근을 만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그 본질을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는 읽혀지지가 않죠. 서정욱 변호사께서 뭐 이재명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저는 부인과는 얼굴도 모른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과거 한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과거 호주로 열흘 이상 여행을 같이 갔던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변호인이 했던 변명이 있었는데 같은 프레임 안에 사진은 찍혔지만 눈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화 통화는 했지만 얼굴은 모른다.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재번복하는 와중에 과연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의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비껴가기 위해서 주변부만 지금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와 같은 일종의 증거인멸이나 회유 시도 같은 것을 외부 세력에 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역시 뭐 사법 방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오늘 SNS 올린 글에서는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일종의 사법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만 왜 적용을 하느냐. 국보법, 특가법 이런 거 왜 적용 안 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 거래가 이제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 그런 점들로 자꾸 본질을 호도하면서 본인이 좀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겹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에서는요,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태도에 대한 의문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 얘기입니다. 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아내는 재판까지 파행시키면서 역대급 선당 후사 정신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전 부지사 부인 얘기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가 방청석에서 깽판 쳐서 파행이 된 거잖아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고. 양심 선언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단한 선당후사예요. 자, 그러니까 남편은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부인은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뜻 봐서 저도 납득이 안 되죠. 한 가족으로서 부인으로서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어쨌든 뭐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제3자고 내 남편 형량 줄이는데 힘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보다는 남편한테 정신 차려라.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칼끝이 가는 불리한 진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형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화영 변호사는 이화영 씨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죄를 다 혼자 덮어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정도의 뭐 무슨 뭐 도박 관련된 사건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고를 이해해 줄 법한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혹은 뭐 큰 틀에 보면 어떤 동지로서의 그런 결의를 하면서 남편을 견인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매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로 그것이 처음부터 이화영 그 부지사의 부인의 생각이었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뭐 박찬대 뭐 어운과의 통화를 통해서 신경이 다시 결연해진 건지 바뀐 건지 그 전부터 끝까지 이화영 지사가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왔던 건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좀 부인으로서의 자격 입장과는 좀 일상적으로는 배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서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부부라면요 이렇게 말해야죠. 당신이 왜 이재명 대표 죄까지 뒤집어 써서 혼자 안고 가느냐? 당신에게 진실이 다 털어나와서 당신이 방북하려고 한 거 아니지 않냐? 이재명 대표 방북이고 당신은 부지사로서 실무 시킨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보호를 위해서 끝까지 부인해라.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고요.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이요. 또 이렇게 글 올렸는데 검찰이 회유 협박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과연 누가 회유 협박을 하는가? 검찰인가? 아니면 이게 민주당인가? 누가 회유 협박을 하는가? 저는요. 민주당이 하고 있다 봐요. 검찰은 변호사가 17명입니다.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어요. 어느 강큰 검사가 당신에게 이렇게 불면 이거 봐주고 이렇게 하면 이래 해주고 어느 강큰 검사가 해유 협박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검사가 구속되는 거예요. 저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바로 이게 박찬대 의원 이런 분이 이유일한데 만나고 또 이렇게 부인한데 전화하고 이런 게 바로 해유 협박이다. 해유 협박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럼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최병묵 위원님은 뭐 박찬대의 말이 딱 그 액면 그대로 보면 거짓말은 아니다 했지만 그러게 우리가 말을 평가할 때는 문맥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화영 부인하고 최소 한 번 이상 통화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나는 한 번도 그 뭐 얼굴도 모른다. 이 말은 얼굴도 모른답니다. 얼굴도 이 말에게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질문은 전화를 했느냐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질문 자체가 전화를 했습니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기자들이 물을 때 전화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보도가 나가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지금 사면타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양평 고속도로의 백지화라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이라던가 수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것들, 그거를 결국엔 집토끼를 잡고 상대방의 적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게 아닌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두 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억으로서 지금 뇌물죄로 기소된 상황인데 3억 뇌물죄는 잘 아시다시피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허용 형량이 적죠. 3년 미만인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정치자금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 3억이 적용돼서 이제 무거운 중형을 받을 것이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점에 있을 때 예. 검찰은 충분히 이제 딜을 할 수 있고 검찰이 딜을 하지 않아도 그런 뉘앙스를 흘림으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한 지점은 파고들어서 뭔가 딜이나 어떠한 회유나 그 어떠한 뉘앙스가 있을 때 적어도 거짓 진술은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화영 부인이 그러한 행동을 자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소설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내복 사입 문제 정말 황당무계해요. 대북 송금 300만 달러 나왔는데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팔릴 겁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자, 결국 다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8월 8일 날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할지 그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보도된 검찰에 했다는 진술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관련 보고를 언급할지, 아니면은 부인이 공개한 옥중 편지처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말은 했지만 보고는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할지. 자, 그날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 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변호인한테 아니 그거를 왜 그렇게 진술을 했냐 그랬더니 변호인이 그거 법정에 가서 얘기하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저 부인이 요구를 하잖아요, 변호인한테. 그러니까 그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변호인하고 다시 대화를 했는데 법정에 그러면 가서 증언은 하지 않고요, 그냥 진술서를 낸다고 해요. 이렇게 그 부인이 전언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진술서도 그러면 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화가. 자,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증언도 하지 말고 진술서도 내지 말고 이 말 자체를 부인해라, 뒤집어라, 이런 요구잖아요. 근데 변호인 얘기는 그러면 증언은 안 할 테니까 진술서는 내겠다, 이거거든요. 예. 변호인의 얘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미 교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게 유지가 된다면 8월 8일에도 진술서는 이미 재판부에 가 있고 그러면 증언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진술서 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는 거 아직 공개는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진술서 내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방북 비용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게 사실상 그 진술서에 변호인이 동의만 하면 법정에서 증언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어쨌든 8월 8일에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발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최종 입장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호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방금 얘기하면. 형식이.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면 당에서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굉장히 입장이 좀 난처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화영 의원 입장에서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예요. 안부수 회장 이미 그렇게 돼 있고 안부수 회장뿐만 아니라 국정원 정원도 그렇고 또 김승태 전 회장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뭐 무슨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가 일정 정도는 공식화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전 보고 사후 보고도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 가겠다라고 한 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공연하게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거든요. 예. 또 스마트폰 문제도 그렇고 그게 뭐 500억 달러든 300억 달러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화영 지사 부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변호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부인이 변호사 바꾸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가 8월 8일 날 공개적으로 진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변호사님께서 입장 밝히셨을 때는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김성태 회장이 그 방북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취재가 아예 아니라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자, 김용 전 부원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만났다는 횟수부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김 전 회장은 세 차례,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은 단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두 사람의 대질 조사를 추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김 전 회장 측이 제발 대질 조사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요. 김 전 부원장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러 왔다면서도 좀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질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질 수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자기가 이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오히려 이게 먼저 요구해야죠. 저는 일단 김용 부원장이 5월 23일 날 소환장이 갔어요. 그런데 2달 동안 거의 거부하거나 멈추다가 갑자기 왜 이제야 갔을까?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니까 오히려 본인이 정리하러 간 게 아닌가? 예. 이런 시점에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 저 기자에게 보십시오. 자기는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 아무것도 모른다. 이래놓고 이게 가짜 뉴스가 판치니까 정리하러 왔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짜가 있는 줄 알고 본인이 정리합니까? 이것도 이게 저는 모순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만날 횟수 있죠.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장이 만날 때 일정표도 있고 수행 비서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부인 못하는 거 한 번은 인정하고 나머지 두 번을 왜 김성태 회장이 안 만난 걸 만났다고 세 번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김용 부원장이 거부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진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소설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김성태 회장의 직업이요. 과거에는 이게 조폭이었고 지금 이게 기업가입니다. 한 번도 이게 소설가였던 적이 없어요. 이게 소설이면요. 바로 이게 내일 노벨 문학상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 이 정도 이게 북한 사람들 등장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북한이 왜 침묵합니까? 저는 자꾸 이게 이재명 대표 소설 이야기를 좀 하지 마라. 직업이 어떻게 조폭 출신 기업가가 소설을 씁니까? 저는 이게 다 팩트라고 봐요. 예, 전 위원장님 반론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나 김용 부원장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 그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압구정,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표적 수사.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제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용 부원장은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게 이제 800만 달러를 이제 외부로 국외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의해서 아니면 재산의 국외 도피라던가 그런 법들이 분명히 규정될 수 있는데 굉장히 형량 징역 1년 이하의 그런 낮은 죄로서 지금 이제 그 벌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국가보안법상이나 아니면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한마디로 10년 이상이나 10년 이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중죄로 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죄로서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서 이제 기소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배경으로서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과 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이제 가벼운 사안으로 딜을 통해서 형성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용 부위원장은 이미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이 서로의 형량에 대한 딜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대질신문을 하거나 뭔가를 같이 했을 때 이미 짜놓은 판에 휘말려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걸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합니다.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사법거래까지 하며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 대변인님,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도 이제 비슷한 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역시도 800만 불의 대북 송금은 어디까지나 김성태의 범죄다. 라면서 본인이 이제 좀 그 책임에서 이제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연관성을 이제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뭐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검찰을 상당히 악마화한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덫을 놔가지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죄 혐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법거래 얘기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채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재판 과정 내지는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효용성을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는 일종의 뭐 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뭐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인 걸로 봐서는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축소해서 본인은 여기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수원지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과 봐주기 기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7월에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이 김 전 회장을 이미 추가로 구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쪽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김성태 회장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대지수사를 통해서 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명하고 심지어는
없는 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다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렇게 김성태 그 재질이 중한데도 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기획수사, 공작수사를 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주면서 자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 자체가 결과 자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김성태 또 이화영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없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와 같은 뭐 나비와 같은 신세다 또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방식에서 본다라면 곧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그 범죄의 말하자면 공범죄다. 그런 얘기도 승립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양날의 칼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 배경, 이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자, 민주당은 그동안 2019년 2월에 미북 정상 간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그런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딜 이후에 한 달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북관계의 장밋빛 전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북에다가 공격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죠. 남북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술을 보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요.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이 대표의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진술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조만간에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 전 실장이 안 나오겠다면 참고인 조사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면 참고인 조사를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김용전 부원장도 5월에는 그 불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용전 부원장이 왜 나왔을까? 지금 이 판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과의 그 검찰 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본인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곧 이 문제로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정진상 전 실장도 만약에 본인 문제만 걸려 있다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는 것 탐문을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소환에 저는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이 와서 뭐 결정적인 증언, 자기 이제 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그 방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부인할 가능성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공유한다면 그러면 정진상 전 실장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닌가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이 그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제법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소환 요청 갔을 때는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정진상 전 실장도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좀 증거를 수집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이제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또 정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하고 별로 잘 아는 사이 아니다. 이렇게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문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 혹은 다시 한번 뭐 형식적으로든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무관하다는 쪽에 강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차단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 뭐 저도 이게 정진상 실장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혐의 중에 위정 교사 있거든요. 검사 자격 사칭할 때 그 김모 씨한테 위정을 해달라. 이거 빼고는 전부 이게 다 공범으로 거의 아마 이게 의율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출석할 걸로 지금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의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해가지고 다 빼줬다. 이게 진짜 아무리 저 대변인이 법을 몰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대변인의 주장은 재산 국외 도피잖아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기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게 아니잖아요. 예. 북한 준 게. 이 말도 안 되는 범죄 요건도 안 되는 걸 검찰이 봐준 것처럼 이렇게 저는 허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준 게 국가보안법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국정원에서 다 이게 보고를 하고 안보 수시가,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이나 문건에 다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게 간첩인데 어떻게 국정원에 보고해서 동의해야 합니까? 따라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는 빼고요, 외국관 관리법으로 기소를 했고, 근데 중요한 게 좀 있으면요, 바로 근데 이재명,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을 제3자 뇌물로 한꺼번에 기소할 것 같아요. 김성태 회장은 제3자 뇌물 공여자로, 그다음에 이화영, 이재명 대표는 뇌물을 수뢰한 수뢰자로, 이렇게 저는 그게 10년 이상입니다. 그게 제일 무거운 형이에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은요, 한동훈 장관과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민주당을 모욕했다, 이렇게 발끈했는데요. 한 장관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러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과도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이죠. 들어놓은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연좌농성인데. 자, 그러니까 24일에 수원지검 항의 방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관련해서 지검장 면담을 요구했지만은 거부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연좌농성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한 장관이 막무가내로 때를 쓴 것처럼 뭐 들어눕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민주당 의원들을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전 위원장님.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진영 대립의 극한으로 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꼬리 잡는 것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동훈 장관도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자세인지는 사실 의문스럽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민주당이란 특정 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국무위원의 태도인 건지는 국민들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으실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라면 굉장히 이해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건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의 태도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도 근데 말꼬리 잡는 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건설적 이익이 될 수 있나, 그러는 들어놓는다 표현보다는 정책적 토론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G10의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 경제가 그 밖으로 밀려나서 G13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위축되고 굉장히 축소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여야가 어떻게 같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특정 진영에 서는 것보다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이제 바로 여와 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여와 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대변인님.
뭐 들어 눕질 않았는데 앉아 있었는데 왜 들어 누웠다고 했느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모욕이 된다면은요. 저는 뭐 이거 떼쓴 거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원지검에 가신 분들이요. 그 민주당 의원이 4분이 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 명은 검사 출신이에요. 한 명은 판사 출신이에요. 전부 법조인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가셔서 수원지검 장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과연 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쇼잉,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드러누웠다라는 뭐 표현이 뭐 과하다는 뭐 비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저렇게까지 해서 일종의 압박을 넣는 것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온당한 태도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취임 초부터 그랬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외풍으로부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외풍으로부터 막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외풍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가서 압박하고 회유하려는 의도, 이것이 나아가선 증거인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와중에 저거 뭐 들어놓고 뗐었다고 얘기한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에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 수준에 가깝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예. 또 이화영 의원의 문제라든지 또 말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뭐 조국 전 장관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강력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예. 이탈세, 즉 갤럽 조사는 뭐 사지선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다 무당층으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특히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최근에 들어보면 이용섭 전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한 점이 많고, 또 이재명 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흥이 날 수 없는 구조에 빠져 있지 않느냐. 예. 그 아픈 부분은 사실은 그 2-3주 사이에 수해가 있었고 실제로 현 정부가 상당히 많은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에 상당히 이렇게 촉각을 가지고 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지지율이 이제 빠진다 이런 거는요, 대개 보면 각각 생각이 달라요. 유권자들도. 국민들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또 지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봉투 사건 때문에 실망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철회해서 무당층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코인 문제를 다루는 민주당의 태도, 예. 그 다음에 뭐 꼼수 탈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갑자기 지금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올해 한 6월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단히 역시 이재명 대표답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텐데, 그게 며칠도 안 가서 또다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뭐 언제 오느냐 뭐 이런 걸 지금 논의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총 8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액수고요. 한때
보유 평가액이 한 200억 원, 실제 거래소 계좌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을 현금화했던 걸로 알려졌던 것보다는 액수가 좀 작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새에 7억 원 가까이 증가한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좀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 코인 종류가요, 87개나 된다고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이제 이게 8억이요. 원금은 이게 다시 다 뺀 거예요. 지금 재산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번 게 한 7억 정도 드러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최고가일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코인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고가일 때 예를 들어 100억, 200억까지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200억을 벌었을까? 과연 이게 아무런 내부 정보 없이 가능할까? 그럼 이게 메콩이나 마블엑스나 사자마자 몇 달 뒤에 어떻게 상장할까? 자코인을 몇 억씩 샀잖아요. 그 다음에 위믹스 코인은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몇십만 개를 취득했을까? 이런 게 전혀 소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는 지금 현재도 이게 7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 200억 가까이 최고가를 갔을 때 내부 정보 이런 부분이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수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본인 해명도 수많은 코인 거래 내역 중에 극히 일부만 지금 이게 제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따라서 이제 윤리도 저는 마찬가지. 우리가 윤리 심사할 때 가장 나쁜 게 자료 안 내는 거. 예. 두 번째는 냈는데 허위로 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빨리 이게 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또 보좌진 여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김남국 의원이 보도 나온 대로 100억대, 200억대까지 보유했던 건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코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긴 했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도 한 말들이 있는데 유튜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었고요. 폭락을 거의 한 70% 하더라고요. 코인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 그 당시에는 코인으로 망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아마 8, 9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8, 9억? 네. 혹시 지금은 그 남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국 의원이요, 본인 SNS에 한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반대한다 이렇게 밝힌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의 글인데요. 보면은 이 제명 권고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도 않았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 처리와 비교했을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다 이러면서 자문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님. 결국에 김남국 의원 건은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사건에 이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내로남불이나 공정과 상식에 철저히 입각해서 하려면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권영세 장관 건입니다. 지난 3년간에 권 장관이 400건 이상, 누적액이 1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셨고, 심지어 본인이 이제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을 할 때도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열차게 김남국 의원에서 제명 권고를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할 때 이 권영세 장관 문제가 터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밝혔던 정보를 제공했던 국회의 윤리자문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김남국 건 문제 있다. 권영세 건도 지금 문제 있다가 나오는데 똑같이 문제 있는 거를 파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명을 시키거나 징계를 내리면 되지. 왜 국민의힘은 저런 태도를 보일까?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지금 제명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는 일례가 누굽니까? 박덕흠 의원입니다. 박덕흠 의원부터 먼저 검토를 하시고 굉장히 이해충돌 여지가 많은 사안이었잖아요. 몇천억의 그런 사안도 있었거든요. 박덕흠, 권영세 사건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김남국 건을 진행을 해야 철저하게 공평하고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의 추가 소명을 듣고 난 뒤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자, 김 대변인님, 지금 뭐 자문위는 김 의원이 불성실한 소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제명 권고하는데 불성실이 상당히 그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이거를 뭐 공정성, 형평성 얘기할 단계입니까? 지금 그리고 뭐 권영세 장관과 비교하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게요. 김남국 의원은 투자 금액, 거래 횟수 모든 게 너무나 압도적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형평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본인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제명 공고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형평 이야기를 들먹이는 게 조금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헛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데 지금 박덕흠 의원이나 뭐 여러 다른 의원, 윤미향 의원 이런 윤리 특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의원들이 있고 수십 건이 그 앞에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는요. 이거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이런 유형의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집중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가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재빨리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심사하고 또 징계해야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 의무, 성실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수산물을 구입을 하고 붕장어회 비빔밥을 즉석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모습 함께 보시죠. 살아있네! 이게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돼요? 100g 걸리잖아? 500g. 자, 이제 하고 잡으라고. 소로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달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로 좀 이렇게 청양강만 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좀 못 먹을 수 있게. 구이. 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의원님.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일정. 이 괴담이라는 것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민주당 측의 주장. 이걸 괴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저기서 먹방을 했던 것도 자, 지금 우리 어민들 안심하고 그 수산물 팔고 일반 그 국민들도 수산물에 관한 한 그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본인이 그 먹방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직 그 후쿠시마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8월이면 이제 곧 방류를 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질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어민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오늘 SNS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 현명한 국민은 먹방쇼에 흔들리지 않는다. 방사능 검사에 문제없다. 방류 이후에도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게 괴담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부분이 얼마나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달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정말 수해 피해 이후에 부산 시민들이 또 수산업자들이 또 자갈치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생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북돋아주기 위해서 간 것을 저렇게 찬물을 끼얹어 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보더라도 부산에까지 아직 방류도 안 돼 있거든요. 돌아오는데 여전히 이렇게 일반 과학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오염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추미애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 가짜뉴스 제조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그 김의겸 또는 안민석, 그다음에 장경태, 그다음에 또 우리
유튜브 하는 게 김어준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가짜뉴스도 두 개가 있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청담동 술자리다. 이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니까 그것도 나쁘죠. 근데 그거보다 진짜 나쁜 가짜뉴스는요. 바로 이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광우병 가짜뉴스. 우리 고깃집 하는 사람이 다 죽어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가짜뉴스. 어민들이 어업하는 분들이 죽습니다. 또는 이게 사드 가짜뉴스. 참외 농가들이 죽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이런 가짜뉴스를 좀 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저는 이게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론 짧게 드릴게요. 네, 민주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일본과 도쿄전력의 태도입니다. 지난 21일 날 도쿄전력이 언론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방류 시설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15곳만 공개하고 바로 MBC랑 한겨레만 탈락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쿄전력 입장이 과학에 기반해서 투명하게 오염수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언론사를 자체적으로 선발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도쿄전력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과연 안전한 건가? 그런 안정성에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는 도쿄전력과 일본의 태도. 과연 이런 일본이 주장하는 거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전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가짜뉴스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만나서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이 미국 하와이에 있던 이 고 최임락 일병 등 6.25 참전용사 유해 7구가 26일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임락 일병님, 저희 항공기는 현재 최임락 일병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울산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자, 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7구의 시신이 이제 처음에는 그 한국군인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제 우리 고국으로 이제 송환되시게 된 거죠. 우리 공군 수송기입니다. 특별 수송기 KC-330에 의해서 이제 봉환이 됐는데 오는 중에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고향인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또 국가, 국민은 여러분들을 절대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공표가 됐고 또 우리 공군 F-35 편대가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봉환식을 엄숙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희생을 했고 그 희생된 분들이 어떻게 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전벽해와 같은 다른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는가. 실제로 62분 참전했던 외국 유엔군들도 와서 우리나라 부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달라진 모습에 무척 많이 놀랐겠지만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봉환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고 영접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국가가 앞으로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 그 뜻을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유해를 송환할 때 저 비행기에서 이 플레어라고 지금 보이시죠? 예, 저 플레어를 터뜨리면서 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자, 북한 열병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북한도 어젯밤에 평양에서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북한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을 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 의원님. 그렇죠. 우리로서는 사실은 북한 핵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해구산 또는 미국의 핵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이게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연구하면서 일본, 미국과 이제 이런 군사적으로도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또 여러 어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로 갈등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신냉전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은 이제 이런 데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북중로 구도를 좀 더 심화시키는 단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또 누군가는 이런 와중에도 사실은 이 신냉전 구도를 조금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저는 윤석열 정부도 뭐 그런 노력을 적어도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물밑에서는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짧게. 네, 결국에는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코로나 전승절 76주년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외교인데, 가치 외교는 강대국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치 외교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균형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지금 검경 사법기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업인들이 얼마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지금 활력이 떨어지고 위축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런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외교 노선,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하는, 한반도 리스크를 고조시하는 이런 노선은 절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열병식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해보면요. 어제 열병식 연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방상, 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강순남 국방상이 맡았습니다. 우리의 무력 행사가 미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 남측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의 범위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일으키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수위가 높은 발언을 던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북방상의 발언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네.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 물론 그동안에 집권 이후에 14번 어떤 열병을 하면서 실제 연설은 5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독특한 측면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어떤 국방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틀들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추가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 행사가 있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무인기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래프라든지 또 무인 정찰기 같은 것들을 북한이 실제로 그 성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은 못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래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본까지 바로 날려올 수 있는 정도 고고도 몇 시간씩 떠 있는 기계인데 북한이 저걸 다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오히려 더 폭권식을 맞추지 않느냐. 러북 간에 어떤 무기를 주고받는 밀실 협약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림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열병식에는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또 18형, 그리고 이 북한판 글로벌 허크 리퍼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 공군의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허크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유사하다. 동체에 글이 써 있는데 이것까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외관상은요, 걸스체도 그렇게 짝퉁인데 성능은 차이 날 거고요. 예. 저는요, 이게 국제법,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기존의 포탄이나 여러 가지 이게 밀 수출 했을 거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 유엔 대북 제재 있잖아요.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자, 그 다음에 대가가 뭘까요? 예를 들어 이게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다? 대가가 뭐냐? 물론 이게 뭐 식량이나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백마도 오고 뭐 식량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유 있잖아요. 이것도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지금 이게 북한은 50만 배럴 이상 이게 정제유를 못 받아요. 근데 벌써 2020년에 러시아가 10만 배럴 이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저는 만약에 무기를 러시아에 주고 여기 석유를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해주면 이중으로 제재 위반이다. 이걸 지적합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이 신형 무기들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최 의원님, 북한의 무기 수출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미요 미국 백악관이 올해 3월에 발표한 게 있어요. 예. 북한이 러시아에 24종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아마 상당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지금 신형 장비라고 북한이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기존의 러시아에 공급한 무기 외에 이런 것들이 새로 있습니다라는 걸 아마 쇼이구 국방장관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저기에 나온 것들도 곧 러시아로 수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게 지명 이유였고요. 이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강조한 거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갖 문제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닙니까?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적 지배입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의 단수로 올라갔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당초부터 지명이 확실시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비롯해서 야당의 반대 또 여론을 보기 위해서 지명을 좀 늦췄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을 임명한 정권이 이동관 특보를 공격하는 게 저는 이해가 넌센스라 봐요. 한상혁 위원장이 더 전문적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변호사예요. 방송 잘 몰라요. 근데 이 전문가예요. 두 번째 공정성을 보자고요. 한상혁 위원장은 이렇게 TV조선 점수까지 조작한 지금 기소돼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임명한 정권이 이동관 위원장을 저는 비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MB 정권 때 MBC가 광우병으로 정권이 희청했는데 무슨 언론을 장악합니까? 그다음에 KBS 정윤주 사장이 공정한 인물입니까? 저는 언론을 장악한다는 게 언론인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장악되는 언론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의혹과 하자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이 강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민주당의
뭐 추천했던 방통위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공전될 가능성, 그리고 KBS와 공영방송이 상당히 실추되면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 정부에게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솔직하게 그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해서, KBS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신료라든지 사장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처럼 BBC 인터내셔널이나 NHK와 같은 KBS 위상에 대한 정당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명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청문회에서 또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